오늘은 3단원 고려의 성립과 변천에서 3단원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 그 중에서도 개혁의 추진과 신진사대부의 성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2쪽부터 94쪽을 펴면 됩니다. 네, 먼저 공민왕 때 개혁 정치가 단행되다입니다. 공민왕은 원 간섭기의 마지막쯤에 있었던 왕인데요. 그 대외적 배경으로는 14세기 중엽 원의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하면서 개혁 정치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권문세족의 횡포로 인해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면서 개혁을 실시해야 될 배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원 자주 정치, 두 번째는 내정 개혁입니다. 먼저 반원 자주 정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은 당시 친원 세력 중 가장 힘이 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낮춰진 국가의 여러 제도를 복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로 남아있던 정동행성을 유명무실화 시켰습니다. 또한 몽골이 직접 지배하고 있었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고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쌍성 총관부를 원 간섭기 때 그 몽골 원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을 회복하면서 북방 지역으로의 영토 확장을 꾀합니다. 그래서 공민왕 때는 되찾기도 하고 이렇게 북방 지방으로 오늘날의 국경선과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뿐만 아니라 내정 개혁도 펼쳤는데요. 새로운 세력을 등용해서 새로운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세력이 아닌 신돈이라는 새로운 세력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전민변정도감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노비안건법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비안건법이 억울하게 양인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일반 양인으로 풀어서 세금을 내는 주체로 만들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측면이었다면, 전민변정도감은 백성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토지도 정상적으로 돌리는 기구였어요. 따라서 전민변정도감은 밭전자, 백성민자, 변하게 하다의 변자, 바를 정자를 써서 백성과 땅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도감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고려의 기구였다라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토지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줌에 따라서 양인의 수를 늘려 세금 수치를 늘렸습니다. 또한 개혁을 뒷받침할 신진 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려의 고등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개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친원 세력은 강성하였고 공민왕이 결국 신돈을 내치게 되고, 또한 공민왕까지도 피살이 되면서 결국 개혁은 좌절되게 됩니다.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었던 신돈은 원래 승려였으나 공민왕에게 발탁되어 정계에 진출하였다. 이후 신돈은 전민병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어 권세 있는 자들이 빼앗은 토지와 도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니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성인이 나왔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라는 사료에서 공민왕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 신돈을 그 책임자로 임명해서 토지와 노비 문제를 함께 개혁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진사대부가 정치세력으로 등장하다입니다. 고려의 원 간섭기 때는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았던 걸 다들 알고 있죠?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유학적 지식, 즉 성리학을 토대로 공부했던 신진사대부 세력이고, 원 간섭기부터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공부해서 중앙관직에 주로 과거를 통해서 진출하게 됩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시험을 통해 관료가 되었고, 이들은 권문세족의 비리와 횡포를 비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공부를 해서 중앙으로 올라온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게 권문세족으로 인해서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이 건국되면서 명예 건국 이후 친명 정책을 지지하며 친원 정책을 고수했던 권문세족과 자연스럽게 대립하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와 사회 각 분야에서 성리학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되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불교의 폐단, 즉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는데 불교가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등 굉장히 폐단이 심했거든요. 그런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고려의 종교를 부정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폐단을 비판하는 사람도 나타났다는 게 신진사대부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신진사대부 외에도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침략하면서 이들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워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새로운 무인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들을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사례에는 최영과 이성계 등이 있습니다. 최영은 고려 말의 최고 권력자였고 이성계는 그러한 최영을 물리치고 조선을 건국하는 사람이죠. 이 모습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인데요. 북쪽 지방에서는 홍건적들이 우리나라의 원나라의 격퇴를 받은 과정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었고 왜구들은 굉장히 바다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세금을 걷는 배들을 습격해서 우리나라의 개경까지 세금이 수취되지 못하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는 반드시 필요한 고려 말의 과제였습니다. 네, 요동정벌군이 위화도에서 되돌아오다 보겠습니다.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한 명과 고려는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고 신진사대부 세력들은 주로 명과 친선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명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명이 원나라와 다를 바가 없이 천령위라는 걸 설치해서 예전 쌍성총관부처럼 천령 이붕의 땅을 명이 직접 지배하겠다고 우리 고려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시 권력자였던 최영은 명의 천령이 설치 주장에 반발하면서 명이 점령했던 요동지방의 정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요동지방은 여기 지도에 가려져 있는데 여기 빨간 부분 있죠? 이 빨간 부분 위쪽, 압록강 위쪽에 요하라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오른쪽 지방, 동쪽 지방을 의미해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이 이성계에게 요동 정벌의 지휘를 명령을 내립니다. 최영은 당시 최고 권력자이기도 했고 이성계 같은 새로운 세력이 올라오는 걸 좀 막을 용도로 사실 요동 정벌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지만 지휘를 명령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자신을 내치려는 최영의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동 정벌에 반대하며 사불가론 등의 상소를 올렸으나 최영은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불가론은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막기 위해서 올렸던 상소의 내용인데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하다. 특히 여름에 군사 원정은 적당하지가 않다. 또한 요동정벌을 틈타 밑에 쪽에서 남쪽에서 왜구가 공격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여름이라 장마철이어서 활의 악유가 느슨해지고 병사들에게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렇게 4가지의 불가론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영은 요동정벌의 명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요동정벌군을 데리고 명나라로 가다가 위화도라는 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한강의 여의도 같은 섬이 있었거든요. 그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최영을 제거하고 그 최영이 이제 꼭두각시처럼 부렸던 우왕을 폐위하고 이제 다른 왕을 옹립하게 됩니다. 이게 1388년의 일이고요. 그 결과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장악해 친명 외교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성리학에 기초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